명예혁명과 양당 제도의 발전. 참수당한 부친의 왕위를 1660년에 이어받은 찰스 2세는 선입견이 없는 군주로 냉소적이면서도 호감 가는 성품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완고한 형제가 있었다. 제임스 2세는 왕위를 계승했을 때 영국을 카톨릭 교회의 품속으로 되돌려주려고 노력함으로써 부친 찰스 1세의 모든 실수들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신교도들의 희망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에게 쏠렸다. 메리는 신교를 믿었으며 칼뱅화된 네덜란드의 윌리엄과 혼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임스가 카톨릭 여성과 결혼하고 카톨릭 왕세자를 낳자 신교도들의 인내는 끝장이 났다. 1688년에 그들은 윌리엄을 영국으로 초청했으며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후원했다. 윌리엄은 카이사르처럼 영국으로 와서 보았으며 제임스는 도주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양당 간의 헌법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왕위는 공석이며 윌리엄이 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었으며 휘그당으로 불렀다. 스코틀랜드의 말도둑에 대한 욕설에서 유래됐답니다. 다른 쪽은 윌리엄이 합법적인 제임스의 대리자이므로 왕의 직무를 대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임스를 지지하는 정통주의자들이었으며 토리당이라 불렀다. 토리는 원래 아일랜드의 무법자들에 대한 욕설이랍니다. 이 대결에서 휘그당의 뜻을 관철했으며 토리당은 야당이 되었다. 그러나 양당은 1660년에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어 윌리엄은 왕위로 오르기 전에 권리장전에 서명을 해야 했다. 권리장전은 대영제국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거기에 보장된 것은 의회의 자유선거, 의회의 자유연설, 자유토론과 법적 면책권,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왕은 의회의 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종교가 카톨릭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상비군을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퓨리턴의 신앙 자유가 선언되었다. 영국 성공회의 단순히 관습적인 준수 맹세에조차 허리를 굽히지 않는 퓨리턴의 과격당원들의 공직 임명은 물론 배제되었다. 퀘이크 교도들은 법정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침례교인과 제 세례파인 매노교들한테는 성인 세례가 허용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신을 섬겨도 되었다. 이로써 국가정책은 종교에서 분리되었다. 국가는 사회의 통일성을 종교의 통일성 위에 공고히 하는 일을 포기했다. 이로써 사회도 국가로부터 분리되었다. 사회는 법만 지킨다면 다채롭고 사분오열되어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정치 분야의 문명화와 인권을 향한 양적인 도약이었다. 이 테두리 내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의회주의의 정부기관이 형성되었다. 의회 주권, 왕가의 연속적인 우연으로 윌리엄과 메리 그리고 후속 여왕 앤은 자식이 없었다. 물론 그 다음의 후손은 카톨릭이었다. 따라서 의회는 되풀이해서 왕들을 선출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참된 주권이 의회에 있는데 익숙해졌다. 이 왕들 중 3명은 항상 부재중이었거나 적임자가 아니었다. 윌리엄 3세는 루이 14세와 싸우느라 바빴고 네덜란드의 앤 여왕은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조지 1세는 하노버인으로 영어를 몰랐다. 따라서 왕은 항상 국무회의에서 그의 제1장관을 통해 대리되었다. 이로써 수상직이 생겨났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양당제의 완성이었다. 그 자체로 볼 때 양당은 내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애굽의 7재앙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휘그 당원과 토리 당원들은 모순의 기초를 두고 있었으므로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우선 그 자체로 볼 때 휘그 당원들은 강한 왕정을 반대하는 입헌 군주주의자들이거나 그들과 협력하는 윌리엄은 그들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했다. 또한 그 자체로 볼 때 토리 당원은 강한 왕정을 찬성했으나 윌리엄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견제해야 했다. 게다가 그들은 야당이었으므로 대중선전, 풍자와 비판의 수단을 이용했다.
비민주주의적인 정당이 보다 민주주의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양당은 각자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했다. 공개적인 선동과 당파 다툼에는 언론 자유도 속했다. 언론 자유는 사실상 면허법의 만료와 더불어 1694년에 선언되었다. 즉시 수많은 신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아테네 이후 최초로 여론의 대변자가 되었다. 영국 작가들은 모두가 정당 및 신문들과 접촉하고 있었으며 글로 공개적인 여론 논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로써 훈련된 독자를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글은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어야 했다. 이것은 영국 문학을 독일 문학보다 더 대중적이게 만들었다. 공적인 업무의 확장으로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직책에 종속되었다. 직책을 얻지 못한 의원들은 정부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굴러들어오는 뇌물을 받았다. 이는 정당 계파의 초기 형태였다. 직책이나 돈이 없는 자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분노했고 야당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들은 의회의 형식을 갖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제도를 부정부패의 절정으로 여겼다. 이와 동시에 영국은 1688년에 명예혁명 후에 근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화폐경제의 근대화 기관차는 전속력을 내어 달렸다. 증권거래소와 은행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가 땅에서 쑥쑥 솟아났으며 투기와 복권이 인기를 끌었고 지폐가 고안되었으며 백만장자 개념이 일반화되었고 신설된 생명보험은 후손을 위해 구태여 땅을 구입해두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공했다. 철학자 존 로크는 의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이론을 자신의 관용에 관한 서간과 통치 이론에서 제공했다. 결정적인 것은 통치 이론의 제2론이다. 그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중에 몽테스큐에는 여기에 사법부의 분리를 추가한다. 이 제2론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저술은 드물었다. 그것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정당화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로크의 표현들을 이용했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문도 마찬가지였다. 로크의 대의제, 헌법 이론은 민족들의 자유투쟁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홉스가 레바이어선에서 국가를 내전의 예방자라고 강력히 옹호한 후에 로크는 여론의 끊임없는 내전의 기초 위에 공동체를 통일시켰다. 그러나 이 내전은 절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야당은 장차 정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 평화롭게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로크는 시민사회의 성공의 길을 제시했다. 새로운 세계상. 바로 이 시기에 영국은 엄청난 비약을 체험했다. 1660년에 영국 학술원이 창립되었으며 이것은 곧 유럽의 가장 명망 높은 학술원으로 부상했다. 그 모델은 학문정책과 기획의 창립자 베이컨 경이 학문의 유토피아, 노바 아틀란티스에서 구상한 솔로몬의 집이었다. 그 후 스위프트는 이 학술원의 회원들을 걸리버 여행기에서 바보들로 희화화한다. 플램스티드는 그리니치에 국립천문대를 세워 영국의 해운에 보다 좋은 경도 규정을 제공했다. 이로써 그리니치는 지구의 영도 좌우선이 되었다. 훅은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의 진자 시계 대신 스프링을 장착한 시계를 발명해 휴대를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은 이제 양복 주머니 속에서 회중시계로 세계의 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보일은 회의적인 화학자에서 요술가, 마술사, 연금술사, 강신술사와 사기꾼들을 우화의 세계로 보내 연금술 신앙을 몰아냈고 그 신비스러운 기술이 가소로운 것임을 폭로했으며 과거 의학의 사기질론에 최종적으로 치명적인 인력을 가했다. 헨리는 혜성들의 규칙적인 공전주기를 발견함으로써 혜성에 대한 공포를 없앴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분노의 징조로 여겼다.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많은 발명들은 뉴턴이 내놓은 새로운 체계 속에 통합되었다. 명예혁명 1년 전인 1687년에 영국 학술원은 그의 주요 저서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간행했다. 여기에서 그는 중력 이론을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발전시켜 천체의 모든 운동을 설명했다. 이것도 근대의 이정표였다. 그것은 하늘, 지구, 지옥 따위의 다세계에 대한 생각을 종식시켰다. 이제부터는 모든 물체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사물들이 서로 시간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균질적, 추상적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다. 중세의 시간의 개념은 그 자체로 안정되어 있는 피 안의 시간과 덧없이 흘러가는 현세의 시간으로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현세는 인과율적으로 완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의 기적과 같은 피 안의 간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뉴턴의 시간은 공간처럼 전체적이며 절대적이다. 피 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간은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진다. 이로써 현실적인 것과 가능한 것이 서로 결합하게 되었다. 가능한 사건은 현재의 평행선을 그으며 진행 중인 피 안에서 현재로 급작스럽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의 차원으로서의 미래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 방향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통해 결정된다. 이제 세계는 빈틈없는 인과의 그물망을 통해 하나의 완결된 체계가 된다. 신의 기적이 세계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시계장치처럼 생각되었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서는 신조차 세계의 시간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공간과 시간은 서로 결속해서 영원한 운동이 되고 우주는 서로 끼워 맞춰진 부분들의 시스템이 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말했듯이 세계는 모든 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만약 신이 개입하면 세계는 아마도 그저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세계의 개선이 피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이 완벽한 인과망은 귀신, 악마,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을 구석구석에서 몰아내었다. 세계는 밝아졌다. 새로운 균질적 공간이 두루두루 조명받고 있었으며 이성의 등불이 밤을 몰아내고 정신적인 목류병자들을 선잠에서 깨어나게 했으며 장닭이 울었고 해가 밝았다. 명예혁명 후에 영국의 사상가와 학자들은 프랑스 계몽주의를 위한 전제를 마련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볼테르가 철학서간, 영국서간이라고도 한답니다. 에서 한 말보다 더 분명히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학문과 철학이 비약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도입의 직접적 결과였다. 볼테르에 의하면 영국의 헌법은 그 완성도가 뛰어나 거의 모든 군주국들에서 박탈당한 자연권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이리하여 18세기 초엽에 영국은 연정의 머리가 되었으며 루이 14세가 스페인 계승전쟁에서 유럽 최고 권력인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거머쥐려 한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게 했다. 18세기 계몽주의, 근대화와 혁명. 18세기에 근대세기가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표준이 되었다. 영국 헌법은 프랑스 지식인들의 모델이 되었고 계몽주의적 사고를 위한 영감을 주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이 두 곳에서는 절대주의가 붕괴되었고 급진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프랑스 절대주의는 유럽 동부의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 결과 계몽 절대 군주정이 생겨났는데 여기에서는 근대화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재 권력들이 신하들의 피와 땀을 자양분으로 삼아 생존하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제국 개척을 통해 세계를 유럽화하고 있었다. 18세기의 중반에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첨예화되었다. 두 가지 발전 방향은 7년 전쟁에서 서로 만나 꼬였다. 여기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났다. 한쪽은 프로이센과 영국이,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고 있었다. 전쟁터는 슐레지엔, 캐나다와 인도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되었다. 평화가 맺어진 1763년에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그 결과 역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유럽화가 진척되었다. 프랑스는 절대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혁명을 향해 매진했다.
미국,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 등 새로운 열강이 생겨났다. 이 세 가지 발전은 아직도 우리 세기의 역사를 규정짓고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근대화가 이루어진 나라들, 러시아, 프로이센,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들은 순서대로 앵글로색슨의 민주주의와 프랑스에 대립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찰하기 전에 프랑스 계몽주의에 대해 질문해보자. 프랑스 계몽주의와 지식인 계층의 등장. 프랑스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철학자들이라 불렀을 뿐 독일 지식인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모델로 내놓는 고독한 사상가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중을 위해 우아한 에세이를 썼으며 풍자작품, 재치 있는 장편소설, 그리고 위트 있는 대화체의 에세이들을 창작했다. 그들은 철학하는 작가들이었으며 디드로, 달랑베르, 올바크, 엘베티우스, 그리고 볼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프랑수와 아루에였다. 그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지식인이라 부르는 인물 유형을 선취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이성에만 충실할 뿐 충성심이 없으며 기존의 권위에 대해 비판적이며 권세가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며 조소적이고 풍자적이며 논쟁적 태도로 폭로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학문적이 아니라 시사적이며 저널리스트적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부조리한 행동과 사회의 모순들을 염려했다. 그들은 이성에게 승리의 환영잔치를 베풀었으며 이성을 사회의 모든 기관들의 최고 재판관으로 등극시켰다. 그들은 신화, 도그마와 미신에 대한 투쟁을 조직했다. 그들에게 교회는 모호함의 대표자로 비쳤으며 기독교는 특히 부조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철학자들은 이런 존경심 부재를 파리에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하여 유럽의 정신적 풍토를 바꾸어 놓았다. 이 문화는 과거의 종교개혁처럼 철저히 유럽 곳곳에 배어들었다. 이리하여 계몽주의와 종교개혁 간의 새로운 종합이론이 요구되었다. 1745년에서 46년 무렵에 몇몇 출판사가 세계의 새로운 지식을 수집해 백과사전으로 출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원래는 체인버스의 영업한 사이클로피디아만 프랑스어로 번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그 철학자 중 하나인 디드로에게 사전을 직접 편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그는 그때까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저술들을 썼으며 여성들의 성기관들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 무례한 아이들을 한 편 써서 세인의 눈을 띄었다. 그는 곧 자신의 유명한 친구 달랑베르를 설득해 그의 재치와 글솜씨를 사전 편찬에 활용했다. 그들은 작업에 착수하면서 체인버스의 체제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천부적 기본 능력을 재료로 삼아 새로운 지식의 지도를 그려냈다. 기억력을 위한 역사, 철학을 위한 학문, 이성을 위한 신학, 상상력을 위한 문학 따위가 주요 테마였다. 그 전체를 조직하는 개념은 자연이었다. 여기에서 자연 종교, 자연 철학, 자연 윤리학, 자연 심리학의 프로그램이 유도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성의 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장황하게 서술한 달랑베르의 학술적 서론에서 전개되었는데 이 책은 프랑스 산문문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백과사전의 영웅과 모범은 베이컨과 로크였다. 초판이 간행되자 검열관이 덮쳤다. 그러나 왕의 애처 퐁파드루 부인과 몇몇 사람들의 찬성 발언을 통해서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출판 금지는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주문 예약자 수는 1,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다. 제3권은 무엇보다도 성서의 모순들을 다루었으며 과거에 신앙이 있던 자리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 다음에 볼테르가 편찬에 합류하여 2항을 작업했다. 이 2항에서는 우화, 능변과 기지가 속해 있었다. 디드로 자신은 메타항인 백과전서 항목을 맡았다. 백과전서 개념에 관한 방대한 기술이라는 뜻에서 메타항인 셈이다. 이 글은 아마도 이 사전에서 가장 훌륭하며 가장 긴 항목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백과사전의 계몽 의도를 정리했으며 학문의 혁명을 예언했다. 각 권이 출간될 때마다 유럽 전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교회와 궁정은 분노로 입에 거품을 물었다.
백과사전은 반복적으로 출판 금지되었다. 교황은 그것에 저주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대제가 베를린에서 자신의 보호하에 그것을 간행하도록 한 것은 그의 명예가 되었다. 1765년에 마지막 권까지 발행되었다. 이때 이미 7종류의 해적판이 나와 있었다. 그 대부분은 스위스에서 나왔다. 통틀어 45개의 판본이 25개국에서 출간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가정에서 그것은 성서의 자리를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는 저녁마다 한 항목을 함께 읽었으며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학회도 결성되었다. 백과사전은 계몽주의의 기념비다. 그것은 구질서의 속을 텅 비게 만들었고 혁명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강한 남자들, 계몽된 독재자들. 프랑스의 절대주의 국가는 독재를 합리적인 행정부와 결합시켰다. 그것은 동부 유럽의 개발도상국 독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이제 도처에서 강한 남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새로운 사고를 펼쳤고 나라를 새롭게 창조했다. 폴란드, 얀 소에비스키와 실력자 아우구스트. 폴란드인들은 신성로마 제국과 같은 병에 시달렸다. 리타우엔과 통합한 후에 폴란드의 영토는 동해와 흑해 사이에 무한한 평원들 너머로 확장되었지만 독일에서처럼 귀족들은 강력한 세습 군주정이 성립되는 것을 방해했다. 모든 폴란드 왕은 선출되었으며 귀족의 제국의회는 거부권만 행사하면 어떤 결정이든 막을 수 있었다. 폴란드인들은 1674년에 왕으로 선출한 유능한 사령관 소비에스키는 폴란드인들이 1674년에 왕으로 선출한 유능한 사령관 소비에스키는 낭만적 영웅이었다. 그는 왕답게 보였고 왕처럼 대담했으며 승승장구하는 천재 사령관으로 미녀 키지미르와의 로맨스를 통해 환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청소년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으나 전쟁에 출정해야 했다. 그 사이에 그녀는 어떤 논팽이와 결혼해버렸다. 그가 귀환했을 때 그녀는 그리움에 야위어 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애인이 되었다. 그 논팽이는 경의를 표하느라 그랬는지 갑자기 사망했으며 사랑하는 커플은 하나가 되었다. 그의 최대 목표는 폴란드의 개혁과 터키인들의 격파였다. 1673년에 터키인들이 빈을 포위했을 때 빈을 구한 것은 바로 그와 그의 군대였다. 그의 궁정은 계몽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 신교도들과 유대인들은 거의 종교의 자유를 누렸다. 그는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을 받도록 폴란드를 개방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폴란드를 개혁할 수 없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제국의회 대표자들은 뇌물을 받고 작센의 실력자 아우구스트를 선제후로 선출했다. 아우구스트도 충분히 계명되어 있었고 기존의 카톨릭을 신교로 교체했으며 폴란드의 왕이 되었다. 러시아와 표트르 1세 최초로 그리고 뒤늦게 동슬라브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들은 스웨덴의 바이킹 왕 류리크에게 병합된 후에 러시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성 블라드미르 이후 러시아인들은 기독교에서 그리스 정교로 색깔을 달리했으며 비잔틴교회의 관습을 받아들였다.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는 키예프였다. 1223년부터 몽골의 징기스칸이 러시아로 쳐들어왔고 1242년 러시아는 황금빛 유목민들의 몽골 제국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대제후들은 몽골의 감시 하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통치를 계속했다. 이반 1세는 모스크바를 러시아의 수도로 정했다. 이반 3세는 1472년에 러시아를 몽골로부터 독립시켰고 자신을 모든 러시아인들의 대제후로 선언했으며 통치의 상징들을 이용해 1453년에 몰락한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임을 과시했다. 따라서 그의 아들 바실리 3세는 스스로를 차르라고 칭했으며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을 동원해 모스크바의 내성 크렘린을 새로 지었다. 그의 아들 이반 4세는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모든 저항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뇌제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제국을 근대화하고 황제 근위대를 창설했다. 류리크 왕조는 1613년 멸망했으며 반개의
로마노프 가문이 1917년까지 차르를 계속 배출했다. 1682년부터는 소피아가 근위대의 도움을 받아 여대제로서 어리석은 이복 형제인 표트르 1세를 대리하여 통치했다. 그러는 동안에 표트르 1세는 이른바 모스크바 내의 독일 식민지에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 그곳의 외국인들이 러시아인보다 교양, 문화와 특별히 기술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세처럼 절반쯤 잠이 든 채 표류하고 있었다. 로마법도 없었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도 체험하지 못했으며 그저 몽골인들의 전제정치만 알고 있었다. 농부들이 알고 있는 것은 토지에서의 힘든 농산일, 주인의 채찍과 어두침침한 그리스 정교회의 황금빛 성화 앞에서 항상 똑같은 향연통이나 이리저리 흔드는 사제의 중얼거리는 목소리뿐이었다. 표트르가 1689년에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 다음 해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러시아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표트르 대제만큼 러시아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왕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와 여러 가지로 닮았던 레닌만이 그에 필적할 만했다. 표트르는 유럽에 대해 닫혀있던 러시아의 빗장을 열고 바다로 나가는 문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흑해로 나가려면 터키인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동해로 나가려면 스웨덴과 전쟁을 해야 했다. 스웨덴은 당시 발트해 연안을 장악한 유럽의 강대국이었다. 그는 우선 터키를 시험해 보았다. 그는 거기에서 패배했고 나라를 우선 근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 중 하나가 시작되었다. 그는 서유럽에서 선박 건조 따위의 기술을 배울 약 250명의 해외 연수단을 모집했고 자신도 그 단원으로 위장했다. 물론 그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튀는 행동을 계속했다. 표트르가 칼과 포크의 사용을 속으로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독일 브라덴부르크의 선제 후 미망인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러시아인들이 독일 여자들의 딱딱한 골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고 다시금 놀랐다. 그들은 여자들의 코르셋 속의 고래 수염봉들을 진짜 뼈라고 믿었던 것이다. 네덜란드의 선박 건조 메카 찬담에서 표트르는 선박 제조공 복작을 하고 한동안 선박공 키스트의 좁은 집에서 생활했다. 나중에 이 집은 위대한 남자에게는 아무것도 너무 작지 않다는 팻말을 수여받았고 표트르 대제는 로르칭의 오페라 황제와 몫으로 기념되었다. 그는 조선소에서 배의 평범한 각제 운반꾼으로 10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며 밤에는 해당 이론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그는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는 작업장을 방문했으며 레벤후크에게 가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또 브로함의 해부실에서는 시체의 내부를 보았으며 엔지니어 기술과 기계학 관련 강의를 듣고 치아 뽑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신하에게 실습을 했다. 새로운 기계와 공구들을 실은 화물차를 러시아로 보냈으며 이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선장, 장교, 요리사와 의사들을 보내 국민들을 교육하게 했다. 그는 런던과 빈을 방문했으며 귀환길에 폴란드의 실력자 아우구스트의 궁정에 머물렀다. 그들은 즉석에서 깊은 우정을 맺었는데 그 이유는 마음껏 술을 퍼마시고 은그릇을 우그러뜨리는 시합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서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에서 부화시킨 생각은 서로 힘을 합쳐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는 대륙을 빼앗자는 것이었다. 덴마크도 이들의 동맹에 합류하자 2차 북방전쟁이 시작되었다. 카를 12세와 스웨덴 천재적 야전군 사령관인 스웨덴의 왕 카를 12세는 러시아와의 겨울싸움을 시작했다. 카를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덴마크, 폴란드, 그리고 부하들이 아직 희망하는 교육 수준에 올라와 있지 못한 표트르 1세도 정복했다. 그는 실력자 아우구스트를 폐위시키고 폴란드에서부터 러시아의 광막한 세계로의 진군을 시작했다. 그는 이로써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따라올 길을 먼저 걷게 되었다. 표트르 대제는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모든 도시와 저장품들을 계속 불질렀다. 그는 카르를 황폐한 내지 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 겨울이 왔고 추위는 유난히 극심했다. 스웨덴인들의 손과 발이 동상으로 잘려나갔다. 마침내 1709년 5월 11일에
차르코프 서남쪽의 폴타바에서 20세기의 스탈린그라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전쟁이 끝나고 카를 12세가 격퇴되었을 때 세계는 변해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에 도착해 있었다. 발트의 연안과 우크라이나도 집어삼켰다. 실력자 아우구스트는 표트르의 은총으로 다시 폴란드의 왕위에 올랐다. 카를 12세는 터키로 도주해 터키 군대로 표트르를 다시 한번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술탄이 그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자 말을 타고 강행군을 한 지 14일 만에 이스탄불에서 스트랄순드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의 도시들을 포위자들로부터 구출해주고 스웨덴으로 귀국해서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노르웨이를 공격했지만 36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카를 12세는 스웨덴의 한니발이었다. 그는 천재적인 야전군 사령관이었으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과거 러시아를 지배한 바이킹 시대의 영광을 거의 재현했다. 그는 강국 스웨덴의 무덤을 팠으며 러시아의 산파가 되었다. 표트르의 개혁. 표트르가 이룬 러시아의 근대화는 나중에 레닌과 스탈린에 의한 소비에트화와 마찬가지로 독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러시아인들은 우선 수염을 잘라야 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수염세를 내야 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의상이 사라졌다. 그는 여성들을 창녀촌에서 해방시켰으며 정교를 후원했고 신비론자와 광신자들을 사제로 서품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종교 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혈통귀족을 세분화된 공운귀족으로 대체시켰다. 그 서열은 국가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정해졌다. 정부는 상원과 전문 장관들로 구성되었다. 지방의 총독들은 상원에 책임을 져야 했다. 도시에는 부유한 상인과 대학 졸업자, 교사와 수공업자, 노동자와 회사원 등 세 계급이 있었다. 마을 공동체 미르는 집단 조직이었다. 표트르는 농노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그는 이와 동시에 능동적 공업 정책을 추진했으며 광산을 개발하고 수공업과 방직공업을 진행시켰다. 나중에 소비에트 집단 농장에서처럼 농부들은 강제로 공장 노동에 내몰렸다. 여기에서 일종의 공장 노예가 생겨났다. 스웨덴과의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유상업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율리우스력을 도입했고 키릴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신문을 발행했고 도서관을 세웠고 독일의 김나지움을 본떠 학교를 세웠다. 그는 독일의 배우들과 이탈리아의 건축 기술자들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학자들을 수입했다. 무엇보다 앞서 그는 모든 러시아인들을 동해로 이끌고 와서 그곳에 제국의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나중에 소련의 대형 프로젝트가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죄수와 전쟁 포로들의 뼈 위에 세워졌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노동노예와 스웨덴의 전쟁 포로의 뼈 위에 세워졌다. 12만 명 이상이 네바강의 습지에 묻혔다. 표트르가 1725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오했다. 그는 영국의 헨리 8세 또는 레닌과 같은 인물이었다. 유난히 잔인하고 유난히 목표 추구적이었으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유난히 정력적이며 끈질기고 인정사정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강제로 근대화시켰다. 이로써 그는 후배들인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선례를 남겼다. 그 후 러시아는 친슬라브적 구러시아인과 서구적 개혁론자 사이에서 진동하게 된다. 여차르, 안나, 옐리자베타 그리고 예카테리나 여제. 비범한 남자가 있지만 더욱 비범한 것은 비범한 남자가 비범한 첩을 거느리는 것이다. 나중에 여제 예카테리나 1세가 될 예카테리나는 말보르크에서부터 루터교 목사의 하녀로 성장했다. 그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 그녀도 정복되었으며 첩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사령관들의 침대를 사다리 삼아 마침내 짜르에게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표트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아무 불평 없이 야전 침대를 함께 사용했고 그가 격려를 일으킬 때면 보살폈으며 우울한 마음을 잔뜩 부풀릴 때면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표트르는 1712년에 그녀와 결혼했고 1724년에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었다. 이로써 그녀는 과거의 테오도라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부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창녀에서 여왕으로 올라섰다. 표트르가 죽자 그녀는 합법적
왕위 계승자를 제거하고 스스로 여차르가 되었다. 그리고 딸 엘리자베타에게 왕위를 확보해 주었다. 물론 그것은 엘리자베타의 선배 여차르 안나가 그 자리를 비워준 뒤에야 가능했다. 엘리자베타는 7년 전쟁으로 프리드리히 대제를 파멜의 가장자리까지 몰고 갔으며 표트르 대제의 무능한 손자 표트르 3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녀는 그에게 비범한 여자 안할트 체르프스트의 소피아를 배필로 구해줌으로써 그 결점을 즉시 보완해 주었다. 궁정의 소요와 반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무능한 표트르 3세가 쓸모없는 목숨을 마감했다. 소피아는 예카테리나 2세로서 모든 러시아인들의 여차르가 되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흔들리는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높은 지능 이외에 여자로서의 무기도 투입했다. 그녀는 선배 여인들도 자유위원의 원칙을 숭상했지만 그녀는 이 원칙을 새로운 통치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즉, 그녀는 자신의 정조를 정치의 재단에 바침으로써 임기 중 총리들의 충성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바꾸어 말하면 총리들은 매번 그녀의 애인이기도 했으며 또는 그 반대로 그녀가 그들의 애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연속적 일부 일처제를 택한 셈이었다. 영국에서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했다면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가 혼자 다수당의 일을 도맡은 것이었다. 그녀의 애인들 중 특히 영주 포텀킨은 세트마을을 만들어 화사한 신기루의 경치를 여차르의 눈앞에 펼쳐놓음으로써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겼다. 예카테리나 2세는 볼테르의 기질이 섞인 계몽 철학자였다. 그녀는 볼테르를 비롯해 수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서신왕래를 했다. 정치적으로 그녀는 표트르의 개혁을 속행시켰다. 그녀는 농노에 대한 지주들의 재판권을 공식적인 재판관에게 넘겨주었고 고문을 폐지했으며 표트르의 사망 후에 흔들리던 종교적 관용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정교교회를 국가에 굴복시켰고 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이것들은 나중에 교회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녀는 이때 여성교육을 잊지 않았고 여학교를 세웠다. 그녀는 병원을 세우고 위생을 개선했으며 몸소 러시아의 여자로서 두 번째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면역접종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시위했다. 비록 그녀는 선별적 경제정책을 통해 귀족의 특권을 고착화시켰지만 표트르의 능동적 공업정책은 계속 진척시켰다. 그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짬을 내어 오페라, 시, 희곡, 동화, 논문과 비망록을 썼다. 그녀는 익명의 풍자 잡지를 발간해 자신이 직접 쓴 기사로 채웠고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기술했다. 그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스웨덴의 크리스티나와 나란히 역사상 가장 비범했던 여성 통치자들 중 하나였다.